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전화 여론조사 공천 방식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래서 안 된다 정면 반박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에 대해서 나에 대한 모욕 오늘까지만 참겠다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 김무성 대표 불참했습니다. 최고위원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속내가 감지되는데 김 대표 국군의 날 행사도 불참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단단히 날을 세우려는 모양입니다. 오늘 청와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힘겨루기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가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에 이 내용 싣고 있습니다. 청과 김무성 여론조사 공천 정면 충돌. 김무성 대표 격양된 모습으로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모욕은 오늘까지만 참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김무성 대표를 향한 날선 공방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 대표 국군의 날 행사도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건데요.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안심번호 공천 김의 전쟁이 시작됐다. 한국일보는 김무성 대표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전쟁일까요? 청와대 대통령을 향한 전쟁이겠죠. 박근혜 대통령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에서 귀국하자마자 민심을 왜곡하고 조직 선거가 우려된다. 김무성 대표의 방안에 대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두 사람의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잠시 후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인데요. 국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26년 만에 중동에 군사 개입을 했다. IS 격퇴 명분으로 시리아를 공습한 겁니다. 현지 시간 30일 시리아에서 반군 점령 지역에 대해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했는데 IS 얘기 나와서 말인데 오늘 깜짝 놀랄 만한 뉴스 속보가 오늘 새벽에 들어와 있습니다. IS에 가담했던 것으로 당초 알려지고 확인됐던 김군이 이 전쟁 중에 사망했다. 이런 추정 뉴스가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다시 일면 기사. 경향신문은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공천 개입을 노고라했다. 이 일면 사진에서 이른바 친박으로 알려진 이정현 의원만 지금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듣지 않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최고위원들의 모습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왜 오늘 최고위를 불참 선언을 했는지 그 이유도 대강 알 것 같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사이면 기사 보겠습니다. 환경부 폭스바겐 3종과 거기에다가 아우디 A3까지 배출가스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아우디 차량에 대해서도 이른바 배출가스 조작을 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단체들과 소비자 단체들과 또 우리 정부의 환경부는 정밀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저러므로 실망인데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누구 닮은 꼴 안심번호 파동. 지금 이 사태가 누구 닮았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국대와 똑 닮았다. 청와대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결사항전을 선언하면서 결국 유 원내대표는 물러난 바 있습니다. 유 전 원내대표. 그런 이번 싸움에서도 김무성 대표는 과연 청와대의 공격에 맞서서 청와대를 이길 것이냐 아니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때처럼 물러날 것이냐 방향은 둘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도 점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 마지막 면에 있는 박영선 만평입니다. 아무리 가을에는 찬바람이 쌩쌩 분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말이죠. 여당 대표와 청와대 대통령이 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 공천권 두고 이렇게 싸움 벌이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영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찬바람 부는 두 사람의 싸움 때문에 국민 경제는 더욱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공천 갖고 싸울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이 두 사람의 대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최근 IS의 근거지인 시리아 라카 일대에 여러 차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드론까지 동원한 집중 공격에 IS의 외국인 부대원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대엔 올해 초 IS에 합류한 한국인 김모 군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카 일대는 김 군이 IS 합류 직후 훈련을 받았던 시리아 북부 종합훈련지와도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해당 외국인 부대는 훈련소를 떠나 주둔지를 향해 이동하다 피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보당국은 김 군의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 군은 지난 1월 터키의 한 호텔에 머물던 중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국정원은 김 군이 IS의 가담에 훈련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 군의 최근 행적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입니다. 네, 정부경 기자의 보도로 오늘 돌직구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국내에 긴급하게 알려진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조금 전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것처럼 IS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된 10대 소년 김군이 미국과의 전쟁 과정에서 피격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김군 사망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처음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의원님. 네.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올 초 확인을 했습니다. 네. 10대 소년인 대한민국 김군이 네. 중동으로 넘어가서 이른바 이슬람 과격 무장 단체인 IS에 가담을 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 네. 그런데 그 김군이 사망했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외신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사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정된다. 네. 시리아 북부에 IS의 근거지가 있습니다. 라카란 지역 일대에 대해서 최근에 미군과 요르단, 시리아 접경과 요르단 아닙니까? 요르단에서 미군기가 떠서 예. 폭격을 했습니다. 폭격을 했는데 이제 그 폭격 대상지가 이른바 외국인 부대, 외국인들로 구성된 외국인 어떤 것은 이제 IS 시리아라든지 IS 아랍인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 김군처럼. 그렇죠. 김군은 아마 거기에 소속돼 있었겠죠. 우리 김군이라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김군 같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가 있는데 그렇죠. 그 부대가 공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김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김군이 자기 동생, 친동생하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자 메시지를 했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문자 메시지 됩니다. 얼마 전에 올해였죠, 올 초였죠, 영국인 학생이 IS에 가담하러 들어갔는데 영국인 엄마가 가서 꺼내온 적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럴 때 뭐 문자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 가끔 되나 봅니다. 그래서 친동생하고 문자에서 여경을 후회한다. 이런 문자는 날렸다는 그런. 후회되죠. 그렇죠.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가족들은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접촉을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문자도 한번 왔었기 때문에. 그러나 관계 당국에서 아직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예. 그러나 그 부대가 폭격을 당한 건 맞다. 예. 폭격자의 사망자 가운데, 그 폭격 당한 사람들 가운데 사망자로 김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확인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 뭐 정보 당국이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IS한테 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아마 외신들은 근데 이런 경우 접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도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납치됐을 때 제 취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정부 당국은 접촉을 못하면 저희 취재진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어에 능한 한국인을 한국에 와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을 전화하게 했어요. 그 동네 사람이 그때 테러리스트들하고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그때 취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정보당도 접근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됐든 김군이 무사히 바라고 또 어찌됐든 김군의 그 생사 여부가 빨리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성희 위원님, 철없는 소년의 일탈 행동으로 치부하게 된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으로 알려졌던 김군의 IS 가담, 그리고 훈련하는 것까지 확인이 됐었고, 이번에 미국의 공습이 바로 김군이 소속돼 있는 IS의 외국인 부대를 향한 공격이었다. 이것까지는 다 팩트예요. 그렇고 80여 명이 사망했던 것까지도 팩트인데 이 가운데 김군이 포함돼 있는지 없는지만 정보당국이 확인 중이다. 이런 거죠. 아직은 추정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이제 반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가족의 안타까움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뭐 1차적으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도 그렇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망설이 나올 때하고는 부모님의 마음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IS가 이렇게 그 사회의 패배자 내지는 그 사회에 대해서 분노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부대를 편성하고 그런 사람들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IS의 한국의 어떤 청소년이 넘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유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IS가.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10대 청소년의 뇌 구조, 그 청소년의 마음 심리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김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런 그 IS와 접촉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었지만 만약에 이것이 미국 사회라면 어떤 아이가 총을 들고 뭐 난사를 할 수 있는 거고 한국 같으면 이제 자살 같은 거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10대들의 정신 세계 그다음 심리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나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라는 것이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딱 IS의 단체에 들어가서 우리 일이 돼버린 예.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판단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들의 그 무분별한 열정을 이용하는 이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비겁한 이념인가. 비겁하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우리 정부 당국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요. 예. 전에 왜 우리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납치될 뻔한 것도 중국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렇죠. 이것도 외신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예전에 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납치됐다가 결국 살해된 사람도 12일 동안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네. 왜 우리 정보당국은 우리 국민이 어디 가서 납치를 당하거나 뭘 하는 거를 늘 외신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가 안타깝습니다. 예, 이 김군이 친동생에게 후회가 된다라는 심경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예. 김군의 어머니의 심경을 취재가 됐는데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다. 아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저도 뭐 아직 어리지만 자식을 키우고 있고 저런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으로는 내 자식이 좀 건강하고 무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지만 적어도 저 선택을 남들은 이해 못해도 엄마 아빠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엄마 아빠도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나 혹은 어떤 새로운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기는 했어요. 스페인 내전이 그런 경우인데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의 게르니카도 스페인 내전을 그린 거고요. 해밍웨이의 그 소설 누구를 위하 종을 울리나도 스페인 내전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 몇만 명의 외국인들이 가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념, 민주주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쿠데타에 맞서 싸웠던 과정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이었나요? 아니면 무슨 뭐 시리아 그 내부와 관련된 무슨 소수파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신념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예. 이 행동 하나로 작게는 자신과 그리고 부모님에게 씻을 수 없는 지금 아픔을 남기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예. 이어져 버리게 되는 그야말로 소비돼 버리는 거 아니냐. 특히나 저 IS라고 하는 집단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아주 경시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저런 집단을 위해서 무리해서 저기까지 가고 또 본인이 희생됐다? 후회뿐만이 아니라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저는 생각이 예. 들어요. IS 김군의 사망 추정설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발빠르게 전달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하니 관련 속보가 전해지면 가장 발빠르게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청와대에서 드디어 김무성 대표를 향한 발톱을 드러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로 후보를 결정하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다. 라고 말하면서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전화 여론조사 공천 방법을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또 이에 대해서 청와대 설명 다 틀렸다. 더 이상 나에 대한 모욕을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네. 김무성 대표를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일침, 그리고 대통령을 향한 김무성 대표의 날선 공세. 두 사람 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제가 뭐 두 가지를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대통령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입국하시고 시차 적응도 어렵고 그래서 일찍 주무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도 아침에 브리핑할 때 기자들한테 오늘 대통령은 아무런 일정 없으시다 쉬셔야지 않겠냐. 그랬죠. 예. 그러면서 그 김무성 대표가 이런 거 후딱 합의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가 그 국내 정치에 이렇게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 민경욱 대변인이 오랜만에 옳은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안심하고 오랜만입니까? 저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김무성 대표님 오늘입니다. 오늘 후다닥 통과시키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시차 적응 안 됐을 때 빨리 하시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예. 대통령을 잘 몰랐던 거죠, 제가. 11시 반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고위 관계자로 표시해 달라라고 하면서 뭐 후다다닥 이렇게 반대한다라고 하는 걸 딱 해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는 아침부터 상당히 이제 기분이 안 좋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심지어는 보도에 따르면 나를 쳐내라. 그 이제 흔한 말로는 찍어내라. 뭐 이런 얘기죠. 차라리 내가 관두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강한 반발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경향신문은 김무성 찍어내고 공천 장악 수순으로 가나 청와대 숨겨놨던 발톱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뭐 전해드리기 뭐한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경향신문이 얘기하는 건 유승민에 이어 김무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 모두가 다 KY, 이거 봐라. 이렇게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계자로 해달라고 하는 청와대가 이 숨어서 하는 사실 그렇거든요. 청와대가 국내 정치에 정당 일에 당 일에 이렇게 막 미주알 고주알 끼어드는 거는 누가 봐도 보기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설명해 드렸어요. 하하하 이렇게 끝냈지만 예. 그 내용은 그야말로 그 여당 내에 엄청난 분란을 만들어 버렸고요.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잠시 후 설명해 예, 드리겠지만 그건 이제 따로 설명을 하셔야죠. 김 대표의 뭐 제가 볼 때는 결정은 옳지 않다. 친박의 여당 권력을 접수하겠다고 하는 신호탄이 분명했고 발톱이 드러났다. 이게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것이 이제 오늘 가장 관심사죠. 짧게 요거 여쭙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입니까? 대통령 의중이라고 하는 것이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서 이 유선전화, 휴대전화 공천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입장을, 날선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전화 응답을 통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휴대폰 공천제입니다. 단순한 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와대와 상의할 일도 아니고 청와대 관계자 대해서 전화 기색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건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과하셨다는 얘기가 있고요. 내가 사과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청와대에서는 불필요한 당청 갈등을 유발시키고 야기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중단되어져야 합니다. 관련 속보가 지금 2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김무성 대표가 오늘 여당의 최고위에 불참했다. 김 대표가 최고위에 불참한 것, 굉장히 이례적인 사실입니다. 최고위원들과 여당 친박 지도부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날은 오늘이 국군의 날인데 김무성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참석하기로 한 국군의 날 행사도 불참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향한 불편함인가? 두 번째는 아마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불쾌감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지금 말입니다. 희한한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는데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얼마 안 남은 총선의 공천 룰을 두고 강하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는 그 청와대 공천 룰을 둘러싸고서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충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통해서 좀 입장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동아 사설. 예, 동아일보 사설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청와대 새누리당 공천 룰에도 결재권 행사할 참인가?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공천 룰에도 결재권 행사할 것인가? 입법부에서 하는 일과 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다르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 언짢은 대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청이 분리돼가 돼 있는데 새누리당의 그 공천 룰과 관련해서
우리 국가 원수인 박 대통령이 아마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입을 통해서 전달한 어떤 그 내용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그 모양새나 내용상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좀 적절치 못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대로 한 제목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뒷받침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야 동시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을 법제화하겠다고 상향식 공천을 약속을 했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비서들을 내세워 당내 공천 문제에 대해 감나나 대추나라 하는 개입은 옳지 않다. 자칫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을 무력화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통령 선의 공천이 좌우되면 새누리당은 영원히 마마보이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키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 내부의 공천 룰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어떤 이유로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휴대전화 공천 방안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지 5대 불가론, 청와대가 밝힌 5대 불가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선택에 의한 민심 왜곡이 우려된다. 이것은 사실은 전화 여론조사 방법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꼽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역선택. 그러니까 내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인데, 사실은 내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인데 그렇다고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야당 지지자인데 여당 선거에 어떻게 내가 좀 개입을 해봐야겠어. 전화가 걸려오면 저는 새누리당 지지자입니다. 라고 속이고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 그릇된 선택을 해서 여론조사 방법이 실제 민심과 다르게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새누리당 지지자인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라고 답변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휴대전화 여론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인데 청와대는 이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역선택에 의한 민심 왜곡. 두 번째, 낮은 응답률로 인한 조직적인 동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 휴대전화 혹은 유선전화 여론조사 때 이 조직을 동원해서 자기의 입맛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좌우지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었는데 공공연하게 어쨌든 낮은 응답률이 어떻게 대표할 수 있겠냐. 세 번째, 막대한 선관위의 관리 비용이 든다. 네 번째, 현장 투표와 전화 여론조사는 엄연히 다르다. 그래, 까짓거 김무성 대표가 말했던 오픈 프라이머리는 직접 국민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선거인단, 대표성을 가진 선거인단을 꾸려서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는 거지만 이거는 전화 한 통 걸어서 전화로 후보를 결정하는 거다. 오픈 프라이머리도 아니다. 다르다. 청와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다섯 번째, 내부 절차를 안 거친 졸속합니다. 최고위원들끼리도 의견 일치를 안 하고 급히 추석 명절 때 가서 야당의 대표와 둘이 쓱쓱쓱 해서 발표하는 것.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5대 불가론을 설명했는데, 안녕한 전 의원님. 청와대의 5대 불가론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 대표는 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천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혁신위 간사를 하면서. 그런데 공천은 정답이 없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비롯된 5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전략공천. 전략공천은 이 문제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연구하게 되고 이것 연구하는 게 다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역선택에 의한 현재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0대 50을 합니다. 50% 당원 50% 우리 지역에서 자치단체장 뽑을 때요. 후보 뽑을 때. 그러면 50% 국민합니다. 그러면 50% 국민할 때 역선택 다 들어옵니다. 역선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원들만 하거나 전략공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국민들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선택은 어느 제도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문에 있습니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법제화하겠다. 그 방법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역선택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전화를 걸어서 A라는 분이 전화를 받으면 먼저 A라는 분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내가 전화 오면 나는 여당 지지자면 여당 후보 공천자 이름을 이야기하고 전화 끊습니다. 야당 지지자면 야당 후보
뭐 대상자들 한 명 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지지자에게 한 표를 주기 위해서 굳이 여당 지지자 밝힐 이유는 없는 겁니다. 아, 동시에 선택하게 하면 동시에 그렇게 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 왜곡이라는 부분은 100%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천제도는 없습니다. 네. 어느 공천제도라도 어떻게 100% 민심을 반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건 이제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진 그런 아니, 생각이 그런데 나는 것이고요. 이 청와대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이 전화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늘 고민이었던 게 우리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응답률이요. 너무 낮아요. 현대인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낮은 응답률로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느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 있는 게 이제 일단 응답률 청와대 2%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ARS는 3에서 5%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선거 관련 물어보면 한 5%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그런 이제 보통 후보들이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한 3에서 5 나오는데 직접 이번처럼 후보를 정한다. 그래서 전국적인 광고가 될 겁니다. 몇 월 며칠에 어느 당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뽑는다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광고가 되기 때문에 또 예비 후보를 운동을 통해서 다 광고가 됩니다. 그러면 각자 후보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전화 받아주십시오 할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2%가 아니라 20%까지 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없는 상태에서 ARS를 돌렸을 때 나하고 관심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ARS는 3에서 5% 나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100% 전화를 다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현재 투표율도 보궐선거 20%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1번하고 2번이 청와대가 내온 논리가 모순됩니다. 1번은 역선택에 의한 민심 왜곡이 우려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두 번째는 그와 반대되고로 오히려 응답률이 낮아서 조직이 개입할 그 우려가 커진다고 하는 건 서로 상반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떤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안심 선택, 그러니까 전화 여론조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이 내려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 입장을 내놓는다면 좀 더 다르게, 좀 더 정밀하게 이 모순이 없도록 내놓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논지가 바로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원유철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에게 대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사실은 원유철 원내대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김무성 대표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결을 분명하게 짓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할 때도 김무성 대표는 마중을 안 나갔지만 마중을 나간 한 사람 바로 원유철 원내대표입니다. 김 대표의 앞에서도 면전에서도 김 대표의 이번에 여론조사 공천 방안은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날을 세웠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가 야당의 대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겠다. 이거 김무성 대표의 뜻대로 관철시키지만은 않겠다. 이런 의지도 보여지는데 뭐 어쨌든 다시 공천 룰로 청와대 5대 불건으로 돌아와서 이 4번 문제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투표와 전화 여론조사는 다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이 김무성 대표가 처음에 제안했던 여야가 동시에 치르는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장을 직접 찾아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였거든요. 대표성을 갖는 선거인데도 꾸려서요. 그런데 김 대표가 처음에 말했던 오픈 프라이머리와 지금 전화 여론조사는 명백히 그 수준과 차원이 달라졌어요. 자, 청와대가 만일에 지금 우리가 하는 대로를 생각하고서 저런 5가지 이유를 내놨다면 훌륭한 거고요. 근데 저것만 보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1, 2, 3, 4, 5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닥치고 됐고 그러니까 김무성이 싫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김무성이 싫어요. 김무성을 못 믿겠어. 이거 하나예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성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1번과 2번은 맞물려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 4번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마치 2번에서는 조직선거가 가능하다.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4번으로 가잖아요. 현장 투표하면 조직선거요? 차량 동원하고 하다못해 당대표 선거도 조직 동원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거 모르세요?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할 때 다 조직 동원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선거는 자기 지지세를 투표장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조직선거, 동원선거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니, 그런데 4번 문항을 보면요. 이거는 조직선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청와대의 4번 설명은 김무성 대표가 제일 처음에 제안했던 취지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지금 전화 여론조사 방식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1, 2, 3, 4, 5가 안에서 다 내부 충돌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얘기를 막 갖다 붙였다니까요. 아마 저걸 얘기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 따라서 외국 갔다 오셨는지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런 걸 막 갖다 썼는지 모르지만
저걸 보면은 전문가들이 보면 다 웃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안타까웠던 거. 김무성 대표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니까 미주알 고주알 거기다 답을 다실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예.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되는데 그만하고 표결해. 이랬으면 끝나는 문제를 표결 못했죠. 미주알 고주알 다 답을 하고 계시더라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G4번 문항에 대한 답은 아직 답변을 안 주셨는데 정성희 위원님, 뭐 청와대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김무성 대표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오늘만큼은 저는 굉장히 일부러 기계적인 중립을 좀 맞추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4번 김무성 대표가 원래 제안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취지와 지금 전화 여론조사 방식은 그 분명히 다르지 말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미국에서 일부 이제 30개 이상 주에서 실시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거고요.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고 지금 전화 여론조사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침에 주간 신문들은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무산됐다고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하려고 했던 오픈 프라이머리는 무산됐는데 이상하게 공천 룰에 대해서 야당과 왜 협의하고 왔냐 하는 게 그런 논리의 배경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장 투표나 전화 여론조사나 현장에 가거나 현장에 갔다는 거 아니면 전화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건 마찬가지지만 국민이 공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 아니냐. 취지가 똑같지 않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임은선 변호사님. 아마 김무성 대표가 이미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무성 대표 쪽에서 이미 청와대가 오픈 프라이머리는 절대 불가적인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고 거기다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여야가 같이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야당에서 도저히 이거는 수용 불가라고 하니 우리는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미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 당연히 오픈 프라이머리랑은 다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어제부터 저는 이 두 분은 정치 도전자 입장이시잖아요. 두 분의 말씀을 굉장히 유념해서 재미있게 잘 듣고 많이 배웠는데 좀 궁금한 게 이 안심번호 공천제라는 거는 누가 봐도 현직에게 유리한 제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은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게 없으세요? 오히려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시대 트렌드입니다. 난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현재 공천권을 어느 권력자가 잡느냐는 것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드러났죠. 권력자가 잡다 보면 그 권력 눈치 봐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이요. 공천자, 다음 총선에 나한테 공천을 줄 사람 누군가 그 눈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내려놓자. 그럼 이제 내려놓을 때 누구냐? 당원에게 주느냐? 일반 국민에게 주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원에게 주다 보면 현역 당협위원장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일반 국민에게 물으면 좀 더 느슨해지는데 그건 있어요. 일반 국민에게 물었을 때 패점은 인지도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또는 그리고 또 평범한 시민에 비하면 당협위원장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국회의원이. 그래서 현재 전화 여론조사의 가장 큰 폐해를 이걸 지적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현역 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신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하면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뭐 조직 동원이 한다 이런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예요. 조직 동원에 관한 한 당원들 투표가 조직도 가장 심하게 된 게 조직 동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전략 공천이냐 일반 국민의 공천을 줄 것이냐 이 논쟁입니다. 이건. 그래서 특정 세력이 내가 전략 공천해서 내 사람 싣겠다. 아니다. 국민에게 넘겨주자. 이게 큰 논쟁의 쟁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개인적 이해관계, 정책 이해관계에 따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참으로 희한한 구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친노 세력과 비박 세력, 김무성 대표를 필두로 한 비박 세력과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한 친노와 비박이 이번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반대로 비노와 친박이 이번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각기 반반 잘라서 당 따로 만들자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공식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다음 도집구 신문입니다. 나에 대한 모욕이다. 당대표에 대한 모욕은 오늘까지 참겠다. 임은선 변호사님, 청와대의 5대 불가로는 김무성 대표 본인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2번이나 단상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하나같이 청와대를 향해서 아주 날새게 겨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5대 문제점은 하나부터 5번까지 모두 다 틀린 이야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청와대 관계자가 대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집권 여당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느냐. 예. 이렇게 당대표를 모욕하는 건 오늘까지만 참겠다라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김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청와대랑 갈등이 있을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후퇴를 하곤 했었잖아요. 예컨대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 때에도 유승민 대표를 가갖고는 설득을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나도 여러 차례 피가 거꾸로 쏟았다. 정말 모욕적이었다. 그래도 대통령을 위해서 참았다라고 하면서 유 원내대표를 달랬다라고 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이제 청와대와 일전도 불사하겠다 싶은데 저는 항상 김무성 대표를 보면은 떠오르는 느낌이 동물의 느낌이 네. 좀 호랑이 같아요. 호랑이다. 호랑이 같은데 근데 그 호랑이가 야생에 있어야 될 호랑이가 뭔가 동물원 사각 스퀘어에 갇혀 있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예. 언젠간 분명히 나올 텐데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드디어 김무성 대표도 드디어 내가 야생으로 나가서 싸울 이때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타이밍을 잡은 거 아닐까. 예. 거꾸로 이제 드디어 독립해서 자기 정치를 할 명분이 생긴 요일당할 수 있는 뭐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어제 새누리당 의총에서 갖가지 친박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이 친박 의원들의 공세 수준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제안하는 휴대전화 공천 방식은 오랑캐와 연합한 방식이다. 실패한 친노 몰이 룰을 왜 여당이 가져오느냐. 이런 강한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김 대표가 나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받아들일만 하겠군요. 말이 굉장히 거치네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랑캐라는 얘기인데. 그런 셈이죠. 예, 그 말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아까 그 문재인 대표하고 그 공천 룰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친노 그룹이 많이 활용했던 그때는 이제 모바일 경선이라고 우리가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던 모바일 경선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가에 대해서 이제 야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고요. 아까도 잠깐 우리 김진희 앵커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현역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예. 현역에는 친박계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현직 의원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에 대해서 친박계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꿍꿍이나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거 야당과의 합의안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를 비난을 하는 거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아까 박용진 전 대변인이 아주 재미있게 얘기했지만 예. 결국 김무성 싫어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네요.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좋은데요. 왜 남의 당에 대한 오랑캐라는 오랑캐다. 숭악한 소리를 말이야. 그렇지 지금 오랑캐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예. 그 오랑캐랑 맨날 상임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의회에서 표결도 같이 하는 그 친박계 의원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자기들이 해온 그 논리대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꼬 김무성 싫고 공천권 달란 말이야. 우리한테 예. 자리 몇 개 줘. 이런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저는 정두원 의원이 참 얘기 잘했다고 보는데 월급쟁이 거수기.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천받아 월급쟁이 거수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추석 민심 쭉 훑어보면서 봤잖아요. 예. 대구의 대구의 의원들을 두고 TV 토론 한번 나오지도 못하면서 무능해가지고 말이야. 예. 점점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좋으니까 대통령한테 공천받아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들로 바라보고 있는 그 친박계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오랑캐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오랑캐는 어쨌거나 일신우일신하게 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두 가지가 저는 몰랐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잘 몰랐다요. 또 하나는 김무성 대표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까지만 참는다 했지만 근데 내일이 또 오늘 되고 예. 다음 내일이 또 오늘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맨날 참으실 것 같은 느낌. 유야무야. 예. 지금까지 계속 그래 오셨거든요. 상하이 개헌 발언 때도 납작 엎드렸고요. 유승민 원내대표 때도 납작 엎드렸고요. 그러면서 KY 이렇게 해가지고 졸려오고 있는 건 알고 있을 텐데도 저는 어제 문재인처럼 하라 그 말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내 반발이 있더라도 그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해야 된다 하고 쫙 밀고 가서 표결하자. 그리고 걸었어야죠.
내 저기 부산 가서 문재인 대표하고 합의하고 왔는데 이거 싫으면 내가 관둘게. 투표해봐. 그렇게 했어야죠. 대통령은 딱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기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김무성 대표를 제가 뭐 개인적으로 크게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끌어나가는 차기 대통령 주자 후보 1위가 결기는 보여줘야죠. 뭐 싸우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랑캐 표현이었습니다. 네. 누가 그러는데 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그러긴 그러는데요. 오랑캐가 뭔지 아세요? 예? 오랑캐? 오랑캐 뭐예요? 오랑캐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니 몰라요. 오랑캐는 시베리아 남매는 오랑키라는 족속 이름입니다. 그 인근에 우리나라가 솔론족이라는 게 있어요. 몽골 사람들 우리나라를 솔론고스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안용환의 세계사 강의. 그러니까 오랑키는 우리하고 많이 다퉜던 종족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 내에는 오랑키즈는 나쁜 사람, 우리 패치 나쁜 사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왜 오랑캐라는 거예요? 오랑캐가 아니라 박용진 전 대변인. 유승민 전국대와 닮았다. 많이 닮았다. 아까 청와대의 5대 불가는 됐고 그냥 김무성 대표가 싫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김 대표도 이번 태도와 자세를 보면 지난번 때와는 다르게 제대로 한번 전쟁 불사하겠다 이런 태도인데 김무성 대표와 대통령과 전쟁을 벌이면 김 대표에게 승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유승민 전국대처럼 그렇게 될까요? 유승민 전국 때요.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뭐였느냐면 나 대통령 관둘래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나 탈당할지도 몰라. 그 얘기를 했다고요. 물론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팔았죠. 근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하게 오더를 내렸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여당 내 친박들이 못 알아듣고 우측에서 박수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통령이 날짜도 제가 기억해요. 6월 25일 날 대수비에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를 통해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아니 도대체 그 유명한 배신의 정치 발언. 국회법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완전 다른 얘기로 유승민을 찍어내란 말이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여당 안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돌아오시자마자 6시간 만에 딱 하고 한 칼을 날렸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사실 미리부터 뭐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핑계고 정확하게 탄착점을 김무성으로 하는 친박계와 청와대 포격이 시작됐다 했습니다. 서청원도 시작했고 윤상현도 했고 이정현도 하고 막 달라붙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다가 어저께는 심지어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무려 한 달 전에 합의한 안심번호를 통한 제도 도입, 안심번호 제도 도입하는 것을 여야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여야 협상을 주도하는 자기예요.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근데 어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의총 때? 서울신문이 보도한 걸 보니까 자신 있으면 한판 붙자고. 한판 붙자고 어제 이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엉겨붙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왔는데 상황은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게 유승민 찍어내던 코스랑 비슷하게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가는 거지 오픈 프라이머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청와대와 친박계는.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오늘까지 참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제가 볼 때는 좀 무르게 가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 안 가고 최고위원 안 갔어요. 내가 일정을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부산영화제도 오늘 개막식인데 거기도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뭔가 무슨 결기를 보이느냐. 어제까지 참고 오늘부터 뭔가 하나 좀 지켜보셔야죠. 그런데 선거 앞두고 말입니다.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50% 넘나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결사항전을 벌이면 반사이익은 야당에 가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지금 이게 반사이익을 가져갈 정도로 이게 체력이 튼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까 지금 좋은 얘기 해줬는데요. 오늘 자꾸 대통령이 이제 몰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청와대 입장을 좀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일부러 좀 얘기를 한다면요. 청와대는 청와대로 이제 상징되는 대통령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제도는 현역한테 유리합니다. 현역한테 유리하니까 지금 현대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대통령의 우중이 살려 있는 거죠.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까지 말한 대로 선거의 여왕이란 말입니다. 나 없이 선거를 치르면은 이게 내년 선거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국정 후반기를
그 이끌고 갈 만한 동력을 확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여소야대 국면이 될 수도 예. 있다 자체. 대통령은 우선 지금 4대 개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알다시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대통령 정말 본인이 국회 선진화법에 찬성버튼 던지고 정말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하다못해 선거부터 지게 돼서 오히 구성되는 그 새누리당이 자신의 어떤 국정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걸로 구성이 된다. 물론 새누리당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구성되는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한테 비친 게 없는 거죠. 예. 선거의 여왕 덕을 안 봤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낮아지게 되고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심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국회를 어떤 대통령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람으로는 구성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국정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유승민 의원 때는 원내대표 때는 청와대가 승리를 했죠. 승리했죠. 근데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땐 명분이 저는 청와대 쪽에 더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 국회법은. 그리고 그거는 철저히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기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그다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청와대가 전반적으로 명분이 많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안심번호 공천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당의 책임이 약해진다라는 건데 네. 정당 책임 약해지는 거, 역할 약해지는 거 국민들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정당한테 이제 많은 걸 안 바래요. 예. 정당은 어느새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공간으로 보이고요. 공천을 주는 공간으로 보여서 그냥 공천을 위해서만 모인 자들의 모임으로만 보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치, 자신의 정의보다는 당의 정치에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 모습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 사라지고 당 정책과 당리만 남아있고 정당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국정 운영 드라이브가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각기 다른 의원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회 선진화법도 이제 얼마나 대통령 입장에서 답답하겠습니까? 예. 뭐 하나 하려고 할 때마다 국회 선진화법의 발목을 딱 잡아서 결국은 기자회담에서 빨리 이거 통과시켜야 됩니다. 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여서 같이 밥 먹이고 꼴보기 싫어도 같이 밥 먹으면서 설득하고 전화하고 또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연인 재임이 다른 나라는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호위무사처럼 다 갖다 놓고 내가 지시하면 아주 뭐 종렬, 횡렬 딱 서갖고 따닥따닥 움직이는 이런 나라가 되면은 연인 재임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2012년 선거 공약집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신 선거 공약집 380쪽에 예. 국민으로부터라고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쪽수까지 기억해요. 이것은 지금 네 번째, 결국 이것은 우리 국민의 문제가 돼가고 있다. 예. 국민으로부터냐, 국민을 향해서냐. 이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 사건처럼 입법부 행정부가 그냥 권력 싸움 하는구나처럼 좌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임선 변호사님 좋은 지적 조목조목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공약한 사항이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김무성 대표도 사실은 기자들과의 일전의 만남에서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의 말을 뒤집었다라는 비판은 둘 다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죠. 사실 이제 원래 전형적인 형태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야당이 협조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야당에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면 그럼 대안이 뭐냐? 국민의 뜻을 묻는 공천이라는 이미 공약을 내세워놨습니다. 뭐 거리 보면 새누리당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다 불어쳐놨어요.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 직접 현장 투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다 보면 여론조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말한 여론조사와 새누리당이 말한 여론조사는 달라요, 지금. 야당은 여론조사를 하되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역구별 300에서 10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 선거인단이 간접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안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들을 즉시 뽑는다는 겁니다. 그 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때 비판했던 것은 야당이 그 복잡한 이것을 비판했던 거지 여론조사 자체를 비판했던 것도 아니고 안심번호를 비판한 건 전혀 왜 안심번호는 지금 여야 합의로 지금 정개특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안심번호는 이미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라든지 여기 이미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심번호 자체를 논란의 거리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문제는
자, 한 사람은 난 전략권 안겠다. 내 당대표가 전략권 참을 공천권 제일 많이 갔습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공천권 다 내려놓겠다. 국민들을 뽑아라. 그건 또 한 측면에서는 나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전략권을 하겠다 안 하겠다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본질은 그런데 거기에는 다 정치 이해관계 있겠지만 그래서 굳이 안심보는 싸움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처음에 제안했던 취지 오픈 프라이머리와 지금의 김 대표가 꺼내든 방안은 많이 퇴색된. 그 야당의 반대에서 오픈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그렇죠. 아니 법을 바꿔야 되는데. 야당 때문에. 아니 근데 법을 바꿔야 되는데 예.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야당 현재 국회 관리상 정치 관련법은 여야 합의가 원칙입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야당의 반대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대안으로서 여론조사를 통해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 이제 아마 그런 트집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너 오픈 프라이머를 주장했는데 그건 뭐냐? 그런데 예. 이제 본래 국민의 공천권을 주겠다는 취지를 강조한 측과 기술적으로 그걸 강조한 측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 큰 틀에서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까 싶습니다. 임 변호사가 물어본 것과 관련해서 짧게 대답을 하면요. 왜 찬성하는 것 같은 분위기.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당 정치주의자예요. 그래서 저 당원들이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원들을 그냥 자기 사당을 만들어서 막 모집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그것도 엉망되거든요. 현역이 유리해요. 예. 그래서 여론을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일반 전화로 하게 되면 한 1000대쯤 놓습니다. 1000대쯤 임시 전화 깔아가지고 그걸로 여론을 왜곡시켜버리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차라리 안심번호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청와대가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볼 땐 의도는 불순하고요. 방식은 아주 불순해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 전화 여론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까지 전화 여론조사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 첫째, 정당적이 훼손된다는 분명히 큰 문제점입니다. 큰 문제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신인들한테 불리하다 이 방법. 그러나 이제 이 방법만 강조하면 또 다른 걸 할 수 없는. 정말 공천제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다. 그 말 맞는데 제가 자꾸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쪽 얘기도 드리는데 정당 정치의 여러 가지 순기능 중에 하나는 정치 신인 안영환을 발굴했듯이 인지도 없는 현역 의원에 대항을 해서 참신한 정치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정당 정치, 정당 기존의 공천 방법의 순기능이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 훼손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사족을 달았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도지코 신문입니다. 정치인들이 막 나가서 그런지 대학생들도 막 나가요. 정성희 위원님, 지금 오늘 보도되고 있는 이 대학생들 어찌하면 좋을꼬?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늘 이제 MT나 신입생 환영회에 가혹한 신입사원회나 술고문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네요. 지난 26일이죠. 9월 26일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그 MT를 했는데요. 예. 학생들이 거기에서 남자 후배들이 캠프파이어 불을 오줌으로 끄게 하고 예. 왜 이렇게 MT 가면 고사상에 돼지머리 올리잖아요. 돼지머리 대신에 들어가 있으라고 학생들더러 남녀 학생들더러 들어가 있어서 돼지머리에 지폐를 물고 있으라고 했다는 돼지머리 취급을 한 거군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본 현장에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항의를 하니까 학생회장이 호속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사과문을 올렸네요. 예. 신입생들이 입학 직후 참석하는 공식 MT에서 벌어진 선배들의 가혹행위를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에서 사과하는 이게 올렸는데 이게 뭐 한두 해 된 일이 아니죠. 예. 이번에 이제 돼지머리 대신 흉내를 내는데 옛날부터 쭉 있었습니다. 뭐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고무신이나 뭐 운동화에다가 막걸리 부어나 예. 이런 거 부어가지고 한꺼번에 마시게 한다거나 또 소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사발에서 소주 부어놓고 아무것도 못 마시는 애들한테 강제로 먹이고 거기다가 침까지 뱉어가면서 먹게 하는 이런 가혹행위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양말도 빨았대죠? 그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이 지금 근절되고 있지 않은 대학생들의 가혹한 신입생 행위나 MT 예. 문화에 대해서 조금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직구 쇼에서도 몇 개월 전에 이 그릇된 대학교 MT 문화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른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희화화한 그런 단어들로 MT의 어떤 놀이로 활용했던 잘못된 문화도 있었는데 이 MT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이 주점, 축제 때 이런 일일 주점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 주점에서도 기이한 행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제 판넬이 있군요. 이 주점인지 주접인지
이 정도 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엽기적인 살인범 오원춘의 이름을 딴 오원춘 세트라는 메뉴를 떡하니 걸어놓는가 하면요. 뭐 고영욱 세트, 오원춘 세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세트 내용이 더 문제예요. 곱창볶음 이런. 아, 곱창볶음을 오원춘 세트라고 한 거군요. 이게 정말 개념이 없이 대학생들이 한 거고 옆에는 이른바 성인 포차다 이러면서 입에 담기도 사실은 낯뜨거운 네. 다 벗기고 싶다. 뭐 하여튼 이민선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에요? 네, 수국 광고 한 걸그룹의 수국 광고 사진을 일단 무단으로 게재를 했고요. 예. 이것도 일단 허락도 안 받은 사진이겠죠. 그리고 해물 이거 참 아침부터 죄송한데 민망한데요. 네. 뭐 계란말이를 팔아요. 그리고 계란말이 옆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오늘 밤 날 말리지 마. 돼지 껍데기를 팔아요. 그리고 돼지 껍데기에 대한 설명이 벗기고 싶은 그놈 떡볶이 껍데기이고요. 그리고 불닭을 팔아요. 불닭은 식기 전에 빨리 먹어줘. 예. 이런 내용이어서 야 이게 이제 뭐 전북 군산의 한 대학교 단과대 학생회가 가을 선정적이군요. 축제를 하면서 한 사진인데 제가 뭐 기사라서 좀 민망한 상태를 참고 읽긴 했는데 네. 참 글쎄요. 저는 근데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저는 그때 왜 우리가 저기 사건 있었잖아요. 예. 미 대사 이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서 서울시립미술관에 예. 낸 그 사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명백히 있는 사안을 조롱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오원춘 세트, 고영욱 세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것은 철이 없는 것에 넘어가서 판단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라고 보지만 이런 성인 포차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뭐 권장하거나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원래 대학생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측 불가능하고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우리는 그거를 창의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애들은 늘 철이 없습니다. 어른들 볼 때에는. 그래서 피해자가 명백히 있지 않은 물론 이건 사진을 무단 게재한 건 그것도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지나치게 야단을 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 철없는 일부 대학 축제들의 눈꼴 시린 모습들 저희가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주점이 아니라 정말로 주접이네요.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심각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 사건의 원인을 파헤쳐보니 결국 불륜이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간통법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지만 뭐 어쨌든 어떤 사건입니까? 네,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살인죄는 남아있기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네,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정말 저도 사건을 해보면 사랑과 전쟁은 순화된 사건이었구나. 더하구나 현실은 싶은데 더한 현실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사건은요 지난해 3월 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지난 3월 네 거기서 모인 46살의 두 남녀가 불륜 관계에 빠진 겁니다. 남성은 가정이 있는 남성이었군요. 그렇죠. 남자가 가정이 있었고 여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내연녀가 이 내연남을 이혼시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예. 불륜 장면을 찍어서 내연남의 부인, 즉 본처에게 보내기까지도 하고. 내연녀가 당당하네요. 네,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서 본처를 성폭행하고 내 앞에 데려와서 무릎을 꿇게 해라까지 사주까지 하고요. 엽기적이네요. 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부인 쪽에서 거꾸로 이 내연녀한테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네면서 제발 불륜을 끝내달라라고까지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본처가 내연녀에게 돈까지 찾아가서 사정 통사정을 하는군요. 통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끝이 어떻게 끝났냐 하면은 바로 이게 서울 동부지검 형사 4부 사건인데요. 이 본처가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을 남편이 발견한 것입니다. 갑자기 본처가 청산가리 때문에 사망을 했다. 그것도 치사량의 수십 배를 먹은 상태에서. 예. 누가 봐도 살인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체포가 된 사람은 그 역시 내연녀였습니다. 예. 근데 이 내연녀 체포 당시 뭘 하고 있었냐? 춘천에서 이 죽은 이 씨의 죽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죽은 이 씨의 명복을 빈다는 굿을 벌이고 있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황당하네요. 황당하죠. 근데 놀랍게도 예. 다시 석방이 됩니다. 어떻게 석방이 됐죠? 왜냐?
정신질환을 인정해갖고는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거든요. 예. 자살을 하려고 하고 나는 정신병이 있다라고 하니까 강제 입원이 됐다가 결국에는 석방까지 됐는데 8개월 동안 검찰이 끈질기게 수사를 합니다. 예. 이 한 씨의 핸드폰 뭐 이런 거를 다 다시 복구를 해봤더니만 청산가리 살인 방법에 대해서 수차례 검색을 해봤던 게 알게 되고 어허. 어떤 사람들이랑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발견이 되고 치밀한 계획을 한 거군요. 청산가리로 사람을 어떻게 죽이나요? 이런 이메일을 주고받은 걸 발견을 한 다음에 결국 드디어 다시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지만 간통과 불륜이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보편화돼서인가요? 오히려 내연녀, 불륜녀가 본처보다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를 그러지만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은 우리 아니에요. 아침에 예. 그 조간신문에 보면 이런 성격을 연극성 인격 장애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극성 인격 장애다. 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검찰이나 경찰도 많이 우롱했어요. 뭐 이렇게 막 저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거든요. 저 오보가 좀 관련이 돼서 갔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울다가 또 불리한 질문하면 돈을 얼굴 싹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사람이 불륜 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한테, 살해당한 부인한테 아마 1년 반 정도 엄청나게 아마 괴롭혔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오죽하면은 그 부인이 제발 떠나달라고 돈을 뭐 3억 5천만 원을 줬을 정도로 네.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이코패스한테 당한 것이고요. 영화가 생각나요. 옛날에 그 마이클 더글라스하고 글렌 클로스가 나온 위험한 정사라고. 예. 왜 그 변호사가 그 하룻밤 어떤 여자한테 이렇게 얽혔는데 그 여성이 들어와서 부인 죽이려고 그러고 아이 납치하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사건 많이 예. 일으키잖아요. 그거랑 똑같 닮은 그런 사건 같습니다. 저는 예. 뭐 이 정신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기자 출신인 네. 안용환 전 의원, 그 본처가 돈을 들고 찾아간 금액이 3억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3억 5천이에요? 글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한다면은 뭐 거래를 하면 1억, 2억, 3억, 4억으로 또 홀수 135로 가는데 5천만 원에 붙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여나 그 전에 뭐 남편과 뭐 동거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은 들어요.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치정과 돈이 겹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사를 쓰다 보니까 돈 부분은 빠지고 치정 부분을 썼는데 돈도 3억 5천이라는 이야기가 단순히 떨어져 나가면은 3억 5천을 주겠다는 건지 약간 동거래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어찌됐든 지금 저 여자는 보니까는 구술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자살 소동을 벌였다는 보면 맨정신은 아닌 사람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주 철저히 경찰을 따돌릴 수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 못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여놓고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정상이 아닌 사람의 엽기적인 사건. 네. 참 세상 살기 좀 그렇습니다. 예. 이 제발 초등학교 동창은 그냥 친구로만, 동창으로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후에 피날레 기사로 인사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의 피날레 기사, 이 한 장의 사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 여성 군인이 이 계룡대 연병장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67주년 국군의 날 행사 최종 리허설에서 특전사 대원입니다. 절도 넘치는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67주년 국군의 날, 사실은 북한의 지뢰 도발도 있었고 그 이전부터 북한 때문에 우리 군인들, 우리 국군들 사실 마음고생도 많고 많은 훈련들도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국군 여러분을 위한 날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 김무성 대표 부참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뭐 그 소식과 상관없이 저희가 피날레 기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 조국을 위해 지키는 여러분들의 수고,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와 강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